안녕하세요. 이곳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올려봅니다. 저는 세상을 38년 살아온 여자로 최근에 뉴스에도 보도된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어서 황당함을 금치 못하고 이곳을 찾아와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는 부끄러워서 말도 하지 못했고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특정이 되면 안 되어서 익명으로 사연을 올릴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모든 일이 다 지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속이 답답해서 어디라도 털어놔야 제정신을 찾을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벌렁벌렁거리는 심장을 멈출 수가 없네요. 그 상황이 되어보신 분들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당당하게 자부합니다. 물론 사건의 내용이 제가 자랑스럽게 떠벌릴 만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도 제 얼굴에 침 뱉는 일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사건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저 또한 모든 진술을 마쳤기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세한 내용까지는 깊게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털어놓지 않으면 화병이 될 것 같은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도 못하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제가 평생 감사 인사 올리면서 살아볼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당연히 있었는데요. 아버지께서 어마어마한 구두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밖에 버려진 재활용 쓰레기장을 뒤지면서 이상한 낡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오셨었어요. 예를 들면 고장난 선풍기를 주워와서 고쳐서 쓰면 된다고 하시질 않나, 서랍이 빠져버린 TV장을 낑낑거리며 들고 들어오셔서는 거실 한복판에 떡하니 두시질 않나, 서랍 빠진 걸 꼭 써야겠냐고 잔소리를 하면 어디서 이상한 나무판을 덧대어 가려놓으셨습니다. 재활용 수거센터에서 공짜 쇼핑을 하는 게 인생의 낙이자 유일한 취미이기도 했고 저희 집안은 말할 것도 없이 점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맨날 속이 터져라 화를 내셨고 그런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아낄 줄 모른다며 침을 튀기시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런 아버지보단 어머니 편에 서 있곤 했지만 아버지가 가장이신데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한 번은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단단히 벼르셨죠. 아버지께서 주워오신 고물들을 죄다 찾을 수 없는 곳에다가 버리고 오신 것입니다. 와, 그 낡아빠진 가구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집이 그렇게 넓고 깨끗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의 결단력에 저는 당연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집에 돌아와 휑해진 거실을 보시면서 아버지께서 화를 그렇게 내실 줄 모르고 말이죠. 집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편네들이 돈을 쓸 줄만 알지 아낄 줄 모른다고 저와 어머니를 붙잡고 2시간 동안 열변을 토해내시는데 진짜 귀에서 피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아끼는데 돈을 못 모으면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덕분에 아버지는 재산을 좀 모으시긴 하셨습니다. 근데 재산이 있으면 뭐 하나요? 돈을 쓰질 않는데. 가족들은 전부 구질구질하게 사는 이 꼴이 진절머리 나게 싫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싸들고 무덤에 파묻힐 거냐고 어머니께서 세게 이야기를 하시며 돈 좀 쓰자고 졸라대도 전문직 직종에서 정년을 보낸 우리 아버지는 전혀 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돈이 많긴 했지만 쓸 줄 모르는 아버지. 심지어 아버지 통장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째째하다면서 이혼을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실 정도였습니다. 진짜 하루는 저희의 낭비벽을 고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낭비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요.
아무튼 보릿고개 시절 마냥 조그만 조기 한 마리에 내 가족이 전부 밥 한 공기를 해치워야 했던 적도 있답니다. 이게 지금 시대의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6.25 전쟁 시절에도 이런 짓을 안 했을 것 같다고 온 가족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아껴야 하는지도 모르고 옷 한 벌 사 입을 때도 왜 사야 하는지, 왜 옷이 없는지, 가격이 얼마인지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돈을 써야 했습니다. 당연히 용돈을 받으면 그 돈을 어디서 사용했는지 용돈 기입장을 상세하게 적어야 했고요. 매달 용돈을 받는 날이 되면 그 기입장을 검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릴 때부터 저는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구나, 절대로 집에다가 손을 벌리면 안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용돈도 너무 적고 이러다가 대학에 들어가도 등록금 한 푼 안 대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17살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란 정말 한정적이었는데 패스트푸드점이 가장 만만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벌어봐야 20만 원, 30만 원이 전부였지만 용돈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라서 매우 뿌듯했습니다. 치킨 한 마리를 시켜도 내 가족이 사이좋게 나눠 먹어야 했는데 단 한 번도 다리가 제 몫이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아르바이트 비용 받자마자 혼자 치킨 한 마리 사서 놀이터에서 먹었습니다. 집에 가져가면 가족끼리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지 하면서 닭다리를 아버지께서 다 빼앗아 갈 게 뻔했으니까 치사해도 어쩔 수 없이 놀이터에서 혼자 먹었죠. 가끔 아버지께서 기분이 좋은 날에는 외식을 하기도 했는데 고깃집에 고기를 먹으러 가서 밥을 더 많이 먹어야 했던 우리 가족의 삶이란 그럴 거면 차라리 마트에서 고기를 사서 구워 먹는 게 훨씬 낫겠다 싶었다니까요. 그런 가정 환경에서 꿋꿋하게 버티며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평소의 미래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취직도 나쁘지 않은 기업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월급을 얼마 받냐, 월급 받는 거 모조리 나한테 맡겨라, 내가 적금 제대로 들어줄게 하면서 월급을 내놓길 강요하셨습니다. 저도 회사원이니까 동료들과 커피를 한 잔 마실 때도 있고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을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빠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밥값이 부담되면 도시락을 싸들고 다녀라. 너네 구내 식당에서 먹으면 되지 뭐 한다고 비싼 파스타를 먹냐고 돈 아끼라고 잔소리를 하셨죠. 커피는 탕비실에서 믹스커피 먹어라. 그 정도는 다 구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말 20대 여자의 감성은 개나 주라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월급을 속였죠. 한 달에 220만 원 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180만 원 번다고 철저하게 속였습니다. 40만 원은 저를 위한 사치비용으로 생각하고 일부러 빼고 말을 했습니다. 180만 원 중 아버지는 매달 100만 원을 적금을 붓겠다고 가져가셨고 저는 80만 원에 숨겨둔 40만 원을 포함해서 한 달을 생활했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매달 가져가신 100만 원을 본인이 사용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진짜로 제 이름으로 적금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제가 넣겠다고 하니까 건너뛰고 까먹고 할까봐 본인이 스스로 챙겨야지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면서 반전 없이 아버지께서 돈을 모아주셨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돈이 쌓이는 걸 보면 기쁘기는 한데 저도 직장인이니까 차도 사고 싶고 옷도 사고 싶고 명품백도 사고 싶지 않겠습니까? 친구들은 하나씩 다 있었거든요. 제가 가진 돈으로는 그런 비싼 걸 살 수 없어서 경제적으로 무척이나 검소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타의로 말입니다. 저는 삶의 재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고 지쳐버렸습니다. 제 나이 30살에 모으게 된 돈이 무려 6천만 원이나 되었지만 제 마음의 풍족함과는 거리가 멀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공공연하게 제 이상형은 돈 많은 남자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쓸 수 있는 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투자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기들 보니까 한 달에 2, 30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주식도 하고 투자를 하면서 점심값 정도는 버는 것 같길래 저도 동기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봐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해야 할 것도 너무 많았고 알아야 할 용어들도 장난 아니게 많더라고요. 누가 옆에서 쉽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럴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고 있자 동기 친구 한 명이 저에게 투자에 관심이 많냐고 하면서 투자회 같은 곳에 같이 가볼 생각이 있냐고 하더라고요. TV 드라마에서 보면 투자 설명회 같은 곳은 대부분 사기꾼들이 등쳐먹으라고 많이 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내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동기에게 거기 가서 뭐 하냐고 투자할 돈도 없다고 슬쩍 이야기를 했더니 동기가 저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하더라고요. 적은 돈을 가지고도 그런 정보를 자꾸 들어보고 투자를 해야 나중에 큰 돈을 굴리기도 쉬운 법이라고 말입니다. 어차피 투자를 하고 말고는 제 자유의지니까 경험이나 한번 쌓는 셈 치고 같이 가자고 조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듣다 보니 맞는 말 같기도 하고요. 제가 고민을 하는 게 느껴진 건지 저에게 같이 가주면 술 한잔 쏘겠다고 쐐기를 받길래 오케이 콜! 외치고는 퇴근 후에 투자 설명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투자 설명회를 듣는데 솔직한 저의 심경으로는 정말 재미가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휴대폰 게임이나 해야지 싶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유용한 정보들도 많았고 저도 투자 초보로서 공감이 가는 내용이 엄청난 거예요. 동기보다 제가 더 신나서 열정적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말에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는 저만의 투자를 시작해야겠다고 다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동기가 술을 사주겠다고 했으니까 자리를 옮겨서 술을 한잔하러 갔는데 동기가 갑자기 저에게 다른 사람 한 명 더 합석을 해도 괜찮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원래 낯가림이 별로 없는 성격이기도 하고 제일 좋아하는 게 처음 보는 사람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흔쾌히 괜찮다고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니까 동기가 말하기를 자기가 속해 있는 투자 전문 동호회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네임드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주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고 정보도 무척이나 많은 사람이고 투자로 번 돈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면서 이렇게 만나는 게 흔한 일은 아니라고 신나서 말을 하더라고요. 마침 이 사람도 오늘 투자 설명회에 참석을 했다고 하길래 자기도 설명회 왔다가 한잔하고 있다고 했더니 오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알겠다고 대꾸를 하고 한참 또 마시고 있었죠. 누가 입구에서부터 걸어오는데 동기가 반갑게 일어서서 손을 흔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저도 그쪽으로 시선이 가게 됐어요. 그런데 글쎄 웬 남자가 들어오는데 너무 훤칠하고 잘생긴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순간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핏이 딱 맞는 양복을 입고 온 것도 깔끔했고 눈이 가서 멈추게 되는 남자였거든요. 넋을 놓고 보고 있었죠. 동기가 반갑게 그분과 인사를 하고 저는 서둘러 달아오른 얼굴을 매만지면서 그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웃으면서 저에게 처음 뵙겠습니다 하는데 목소리까지 중저음에 와 진짜 이런 남자를 어디 가서 만나나 했더니 이런 데서 만나네 싶었죠. 나이 30에 처음으로 느낀 심장의 두근거림은 너무나도 생소하고 마주 앉은 자리에 있는 그분에게 들릴까 걱정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인사를 하고 난 뒤 저와는 별 이야기를 나눌 것이 없으니 같이 술을 마시면서 투자 설명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재테크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자산 불리는 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만 그분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전부 맞는 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충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감이 오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받고 자라는지 집이 부족한 건 아닌지 하는 것들이요. 슬쩍 이야기를 엿듣다 보니까 집이 좀 잘 사는 편인 건지 아니면 개인적인 능력이 출중한 건지 투자 비용 이야기가 막 억대로 올라가더라고요.
분명 제 동기도 저처럼 월급쟁이니까 버는 돈이 뻔하니 그 투자 비용은 아마 오늘 오신 그 남자분의 기초 비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기에게 열변을 토하시면서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기초 자금이 튼튼해야 한다고, 물론 재미삼아서 몇십만 원씩 하는 거야 말리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대로 돈의 맛을 보고 싶으면 기반을 잘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제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훑어보았습니다. 입고 있는 정장도 명품 같아 보이고 시계도 번쩍번쩍한 것이 엄청 고가의 제품으로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명품을 잘 모른다고 해도 로고는 다 알지 않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템에 명품 로고들이 콕콕 박혀 있는데 저걸 다 합치면 진짜 억 단위로 나오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날은 간간히 그분과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대부분 동기와 투자 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술이나 열심히 퍼마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니까 그 동기가 저에게 슬쩍 다가와서는 그 형 멋지지 않냐고 은근슬쩍 저를 떠보더라고요. 그 형이 우리 동아리 내에서는 끝내주는 인기남이거든. 내가 슬쩍 보니까 집안도 금수저 집안인 것 같더라. 어제 옷, 가방, 시계 다 봤지? 그 형 매번 만날 때마다 다른 거 입는데 합치면 억 단위는 금방일걸? 돈도 잘 쓰고 투자에 대한 지식도 엄청 방대해. 어제 이야기하다가 또 한 번 놀랐잖아. 와, 그러니까 억 단위 투자금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데도 손해본다는 말이 하나도 없지. 진짜 괜찮은 형인데. 그 형 남자가 보기에도 기가 막힌 형이란 말이지. 아니, 괜찮은 사람이면 뭐해? 동기 사랑 나라 사랑 모르냐? 소개라도 시켜주던가. 나한테 소개해줄 것도 아니면서 자꾸 바람만 넣지 말고. 그랬더니 그 동기가 옳다구나 싶었는지 저에게 그 형이 자꾸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기도 했고 자기가 집에 가는 길에 은근히 떠봤는데 관심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제가 뭐 회사에서 인기도 많고 되게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하면서 그 형에게 제 이야기를 했더니 번호 좀 알려줄 수 있냐고 물어봤대요. 글쎄. 저는 당연히 내심 기분이 좋았죠. 그렇게 멋진 사람이 먼저 제 번호를 물어봤다고 하는데 싫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기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번호를 줘도 된다고 하면 제 번호를 그분에게 전달하겠다고요.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당장 전해주라고 말을 했습니다. 동기가 휴대폰을 몇 번 만지더니 저한테 번호 전달해줬다고 잘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잘 되면 술 한 잔 크게 한턱 쏘라고 하는데 술만 쏘겠습니까? 결혼하면 내가 명품백이라도 하나 안겨주겠다고 설레발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상당히 직진을 하시는 스타일인지 뭔지 제 번호를 줬다고 말한 지 30분도 되지 않아서 문자로 근무 시간이냐고 슬쩍 말을 붙이시더라고요. 모르는 번호가 찍혀 있으니 본인이 어제 투자 설명회 끝나고 술자리를 했던 문도영이라는 사람이라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름을 알고 있어도 서로 통성명을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저도 인사와 함께 김민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연락을 해서 놀라진 않았냐며 어제 대화를 하고 나서 계속 제가 잔상에 남더래요. 괜찮은 여성분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제 동기를 졸랐다고 하더라고요. 민망스럽지 않은 분위기로 이끌며 대화를 이어가는데 근무 시간인 것도 까먹고 계속 휴대폰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말을 이어가는 솜씨가 정말 고급지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회의를 들어가게 되어 연락을 장시간 못할 때도 직장인의 비애를 잘 알고 있다며 이해해 주셨고요.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연락을 이어나갔을 때 뜬금없이 저에게 밥을 함께 하자고 말을 던지시길래 저도 문자만 하는 것보단 실제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정해서 같이 밥도 먹고 일상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별 특별한 대화를 나눈 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이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 뒤로 영화도 보고 뮤지컬도 보고 전시회도 보면서 성인 남녀가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매번 도영 씨가 저에게 뭘 하자고 권하곤 했는데 하루는 우연히 얻은 뮤지컬 티켓을 어찌할까 고민을 하다가 도영 씨에게 같이 보러 가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한 건 처음이라 감동적이라고 오버를 하시더라고요. 드디어 자기한테 마음이 열린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나름 저돌적으로 직진을 하는 편이긴 한데 도영 씨도 숨김없이 드러내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썸을 탄답시고 서로 이것 찔러보고 저것 찔러보고 답답하게 구는 게 아니라 훨씬 편하고 잘 맞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영 씨랑 저랑은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상형을 항상 공공연하게 돈 많은 남자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도영 씨는 정확하게 제 이상형에 부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오랜 시간 아버지에게 검소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도 들어서 저도 모르는 습관처럼 절약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뭐 하나 살 때도 더 싼 게 있나 없나 찾아보게 되고 커피값에 5,000원 이상 쓰는 게 돈이 아깝다고 느껴지고 오죽하면 집에서 커피를 타서 회사에 텀블러를 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도영 씨는 정말 그런 제가 민망할 정도로 돈을 아주 펑펑 쓰더라고요. 약간 가격이라는 걸 애초에 보지 않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제가 한 번은 짠순이 기질이 발동해서 도영 씨에게 그렇게 돈을 쓰면 카드값이 장난 아니게 나오지 않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영 씨는 제가 귀엽다는 듯이 볼을 한번 꼬집고는 쓸만하니까 쓰는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달콤하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에게 선물도 참 많이 사주었는데 꽃 선물은 기본이고 향이 좋아서 샀다고 비싼 향수를 사주거나 제 노트북이 버벅댄다 하니 노트북까지 선물을 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핸드폰도 커플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면서 제 휴대폰 약정이 끝나자마자 새 걸로 떡하니 바꿔주는데 진짜 씀씀이가 남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물론 글이 펑펑 써대니까 저도 속으로는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지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동기가 그러는 거예요. 구형, 돈 진짜 많을걸? 지난번에 취해서 하는 이야기 들었는데 이미 주식도 엄청 많대. 거의 몇십억 단위?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땅도 있다던데. 거기다가 그 땅이 재개발이 된다고 했어. 암튼 투자할 생각으로 사둔 거라고 하더라. 아, 진짜 부럽지 않냐? 회사도 안 다니고. 돈이나 그렇게 펑펑 쓰면서 나도 그런 삶 살고 싶다. 나는 언제 월급쟁이 탈출하냐? 동기가 신이 나서 도영 씨 이야기를 떠들어대니까 저는 당연히 도영 씨가 진짜 엄청난 부자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저에게 주는 선물이 그냥 연인 사이로 주고받기에 가볍지 않은 선물들이 꽤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도영 씨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알차게 연애를 즐겼고 제 나이가 31살이 되었을 때 엄청 큰 다이아 알이 박힌 반지를 제 손에 끼워주면서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제 네 번째 손가락에 자리 잡는 다이아를 보면서 입을 떡 벌렸죠. 그렇게 큰 다이아를 실물로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도영 씨는 제가 반지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으니 멋쩍게 웃으면서 원래는 명품 브랜드의 반지로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알이 큰 게 낫겠지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2캐럿이나 된다는 반지를 제 손에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죽하면 다이아가 옆으로 돌아가더라니까요. 알이 너무 커서요. 제가 그 반지를 끼고 당당하게 회사에 출근했다가 여성 사원들의 빈축을 얼마나 샀는지 모릅니다. 한 명 한 명 제 손에 끼워진 반지를 보고 배 아파했거든요. 부럽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과 저런 건 끼고 다니는 용도가 아니라고 셀쭉거리는 동료들까지 프로포즈 반지가 너무 큰 거 아니냐고 대박이라고 부잣집에 시집 간다고 소문이 하루 만에 회사에 쫙 퍼지더라고요. 남들은 부러워하는 남자였지만 저희 아버지 눈에 도영 씨는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방문하는 날 도영 씨가 양손에 잔뜩 선물을 들고 찾아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선물의 양을 보고 매우 탐탁지 않아 하셨거든요. 그렇게 씀씀이가 커서 나중에 돈을 모으겠냐고 입을 대빨 내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등짝을 짝소리나게 때리셨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돈을 쓸 때 써야지. 당신처럼 무덤에 돈 싸들고 가려고 작정한 인간보다 100번 낫다. 이렇게 돈을 써야 가족들도 화목한 법이야. 여유도 생기고. 도영 씨는 저희 아버지에게 노후 준비는 따로 단단히 해두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도 저희 아버지께서는 쉽게 허락을 해주지 않으셨었는데 어머니께서는 제 손이 떡하니 자리 잡은 반지를 보고 눈이 2배 이상 커지셨습니다. 이런 반지를 주는 남자가 진짜 실존 인물이었냐면서 엄청 비싸겠다고 하루빨리 결혼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 뒤로 도영 씨는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호텔에서 굳이 비싼 코스 요리를 결제하기도 했고요. 호캉스를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친구분들과 개모임을 하시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일본으로 여행을 갈 때도 세심하게 엔화를 다 환전해서 어머니께 드렸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께선 도영씨같이 돈 팍팍 잘 쓰는 남자가 어디에 또 있겠냐면서 하루빨리 결혼식을 올리라고 성화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한 절차로 도영씨네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생각보다 시댁이 너무나도 낡은 집이더라고요. 약간의 의아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영씨가 제 표정을 보더니 알만하다는 말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이 좀 낡았지? 부모님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2분이 노력해서 구하신 집이라서 그래. 이사 가기 싫다고 버티시는 중이거든. 여기도 곧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될 텐데 그러면 웃돈을 줘도 여기 못 들어올걸? 겸사겸사 잘 됐지 뭐.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하기라도 한 건지. 도영 씨도 제 인생의 선물이라 느꼈는데 도영 씨네 부모님은 정말 완벽한 천사나 다름없는 분들이셨습니다. 저에게 눈물까지 글썽이시면서 우리 부족한 아들을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며 제 손을 꼭 잡고 며느리가 생겨서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저에게 잘해주시는 시부모님까지 이건 종합선물 세트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양가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결혼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뿐인 결혼식에 하고 싶은 걸 다 해보자며 도영 씨는 호화로운 호텔 식장을 예약하고 식대도 엄청 비싼 코스 요리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살짝 부담스럽긴 했죠. 어쨌든 결혼식 비용을 반반 내야 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도영 씨가 저에게 본인이 전부 준비를 하겠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회사 사람들까지 전부 너무 부럽다고 입을 떡 벌릴 만큼 화려하고 호화로운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정말 인터넷에 놔두는 꽃값만 몇 천만 원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결혼식 말입니다. 저는 드레스도 비싼 수입품 드레스를 입었고 이게 바로 결혼이구나 하면서 공주가 된 기분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신혼여행도 퍼스트 클래스에 타서 칸쿤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휴양지 하면 떠오르는 에메랄드 빛깔의 바다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행복한 신혼여행을 끝마치고 귀국을 하게 됐는데 도영 씨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냐고요. 예전부터 내 꿈은 집에서 내조하는 와이프를 가지는 거였어. 일을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내가 돈이 많으니까 편하게 쉬면서 지내면 좋겠더라고. 사회생활이라는 게 말이 좋아서 사회생활이지 스트레스 엄청 받고 피곤한 일이잖아. 안 그래도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 쌓여 있었는데 진짜 그만둘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섣부르게 그만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모으는 것도 멈추지 말라고 하셨고요. 뭐 결혼하고 나서 심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말에 틀린 게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도 그냥 일을 해보겠다고
하다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만두고 싶어지면 그때 과감하게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본격적인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몰랐어요. 저는 그냥 무척 바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휴대폰도 제가 몰랐는데 4-5개를 가지고 있었고 두어 달에 한두 번씩 해외로 출장을 가는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사업을 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 비슷하게 투자를 하는 거라고 둘러대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긴 했습니다. 분명 투자도 많이 하고 이리저리 연락도 많이 오는데 그에 비해서 결혼식 당일에 신랑 측 하객의 수가 상당히 적었거든요. 그것도 대부분 시부모님 손님이었고요.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바쁠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좀 그랬죠. 도영 씨 인간관계가 별로인가 싶었고요. 결혼을 한 이후 도영 씨에게서 생활비를 받고 있었는데 정해진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한 번씩 큰 돈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아쉬운 소리를 안 해도 되고 신혼살림 하는 데엔 아무런 문제도 제약도 없었습니다. 집은 도영 씨가 혼자 살고 있던 강남의 으리으리한 오피스텔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가전도 이미 도영 씨가 준비를 다 해놨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몸만 쏙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구두쇠 아버지를 벗어나서 돈 펑펑 쓰며 사니까 좋으냐고 나중에 같이 쇼핑이나 한번 하자고 설레셨습니다. 저랑 도영 씨를 연결해준 동기 또한 가방 사준다더니 입 씻는 거냐고 핀잔을 주길래 같이 백화점에 나가서 제가 명품 서류 가방 하나를 사주었습니다. 도영 씨도 저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었고요. 그렇게 누구보다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진짜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고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인어공주가 된 기분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날은 남편이 일이 있다며 일찍부터 나갔고 저는 연차를 내고 집에서 남편에게 줄 요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분명 저녁 때가 되어야 집에 올 거라고 했던 남편이 대낮부터 배를 엄청 눌러대는 거예요. 결혼한 지 막 1년 정도 넘었을 때였는데 배를 눌러대는 것이 심상치가 않아서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밖에 있는 사람이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놀라서 문을 아주 조금만 열고 경찰이 여길 왜 찾아오냐고 물어봤는데요. 경찰 신분증을 내밀면서 영장을 들고 왔으니까 당장 문을 열으라고 하는 겁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저를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하겠다고 하는데 한둘이 아니라 정말 대여섯 명이 왔더라고요. 놀라서 저는 문을 열어주었고 경찰은 갑자기 압수수색 영장이다, 체포 영장이다 하면서 저에게 종이를 막 들이밀고는 경찰서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경찰서라뇨? 저는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절 잡아간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셔야 한다면서 그때부터 야, 뒤져. 발견되면 바로 손들어. 하고 집을 막 이잡듯이 뒤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악을 쓰면서 경찰들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난리를 쳤죠.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냐고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집에서 누구 허락 받고 오셔서 이러는 건데요. 아니, 영장 있으면 다예요? 이거 어떻게 치워요? 나가주세요.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영장 받아왔고요. 수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차피 참고인 조사 받으셔야 하니까 얌전히 계세요. 저는 점점 난리통이 되어가는 집안을 보며 다 포기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뭘 찾으러 온 건지 모르겠지만 화장실 변기통까지 싹 다 뒤지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멍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리저리 다른 형사들을 지시하던 나이가 좀 있으신 형사분께서 전화를 받더니 저쪽에서도 발견 다 했단다. 마저 수색하고 철수하자 하시더라고요. 다들 예 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저쪽은 또 어디고 아직도 뒤질 게 더 남았다는 건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3-4시간 정도를 이불 솜까지 다 꺼내어서 수색을 하더니 다들 거실에 모여서 이 집에는 아마 없는 것 같다고 수근수근거리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죠. 형사님들께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하니까 경찰서로 이동해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다고 저에게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형사들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게 마치 저를 좀 범죄자? 공범자? 그런 느낌으로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는 조사받으라고 하길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더니 일이 있어서 아침부터 나간 남편이 떡하니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당신 뭐 좀 먼 거리에 볼 일이 있다고 하더니 여기에 왜 와 있어? 근데 남편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불안한지 다리를 벌벌 떨면서 손톱을 물어뜯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의아해서 남편을 계속 불렀는데 제 말이 아예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굴더라고요. 문도영 씨 부인이시죠?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다짜고짜 뭘 물어보는 건지 몰라서 진짜 왜 불려온 건지 모르겠다고 제발 설명 좀 해달라고 제가 형사님을 붙잡고 애원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답답해 죽겠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 다른 형사가 진짜 모르나 본데? 하고 말꼬리를 흘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일단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나이, 이름, 직업 이런 걸 물어보길래 다 말하면 알려주겠지 싶어서 성실하게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형사님들도 별로 특이한 점은 보이지 않는다고 회사 생활도 잘하시고 저축도 잘하시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만 주절주절 하더라고요. 순간 이거 무슨 몰래카메라 같은 건가 싶어서 인상이 다 구겨지더라고요. 별 특이사항도 없는데 왜 저런 놈이랑 결혼을 하셨어요? 네? 그게 다 무슨 소리신지 진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분 없나요? 저런 놈이 뭔데요? 누군데요? 그러니까 형사가 글쎄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려 제 남편이 그 부자 문도형이 글쎄 약물 판매상이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바로 그거요. 제가 진짜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무슨 영화를 찍는 건가 싶어서 다시 한번 물어봤죠. 약이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그거요? 아니 불법인데 그걸 어디서 들여와서 어떻게 팔았다는 건데요? 그게 진짜라고요? 정말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걸 팔 수 있는 나라였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기가 차서 막 깔깔 웃었습니다. 현실이 전혀 믿어지지가 않고 경찰이 저를 놀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 경찰이 완전 정색을 하면서 저에게 똑똑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불법인 나라에서 당당하게 금지 약물을 유통했다니까요. 저는 남편을 쳐다보고 그게 진짜냐고 몇 번이나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변호사 오면 이야기를 하겠다고 저한테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딱 다무는 게 아니겠습니까? 경찰도 화가 났는지 남편한테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변호사는 무슨 얼어 죽을 놈의 변호사야? 네가 가지고 있는 세컨드하우스에서 얼마나 많은 약물이 검출됐는지 알아? 그러면서 무슨 약 종류 이름을 줄줄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름도 어려워서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진짜 뒤통수를 맞아도 너무 세게 맞은 탓에 어이가 없어서 벙쪄 있었고 경찰은 그런 저를 보고 딱히 연관된 점을 찾을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사가 처리될 때까지 구치소에 들어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순간 와, 부모님께는 어떻게 이야기하지? 회사에는 뭐라고 하지? 어지러질했습니다. 저는 죄가 없는데도 구치소에 들어가야 하나요? 일단 최대한 불구속 기소로 처리를 하긴 할 건데 가족으로 엮여 있는지라 보통 이런 범죄는 아주 중죄라서 구속이 되거든요. 같이 사는 동거인도 물론이고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그 자리에서 엉엉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남편이 국내에서 정말 알아주는 약물 유통계의 큰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억소리가 나게 많았던 것이고 집도 여러 채고 돈도 물 쓰듯이 썼던 것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슬슬 시부모는 이걸 알았냐 몰랐냐 그 사실이 궁금하시죠? 예, 시부모님도 전혀 모르고 계셨답니다. 남편이 맨날 술이나 처먹고 놀고 먹던 놈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외에 한번 다녀오더니 점점 돈 씀씀이가 커지고 사업을 한답시고 돈을 막 가져다 주더래요. 별다른 직장도 없던 게 사업이 잘 된다면서 투자니 어쩌니 하면서 땅도 사고 차도 사고 집도 여러 채 사고 해서 그냥 찜찜했지만 집 밥벌이 하나보다 했대요. 대신에 남편이 집에 돈을 가져다 주는 게 영 수상하고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서 남편한테 돈을 한 푼도 받아본 적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와 시부모님은 불구속 기소 상태로 계속 경찰서를 오가면서 약물 반응 검사도 하고 수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무혐의가 나와서 저희들은 풀려나게 되었지만 남편은 무려 징역 40년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유통을 한 약물의 양이 어마어마했고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로 밀반입을 했던 점까지 모두 괘씸죄가 추가되었습니다. 진짜 교묘하게 항구에서 무슨 컨테이너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밀수를 했다고 하는데 수사 기밀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계속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할 때마다 와야 했기에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고 저희 집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나셨죠.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고 개거품을 무셨거든요. 오죽하면 뉴스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으니 얼굴은 다 팔렸죠 뭐.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남편의 죄질이 너무나도 나쁘고 아이가 없었던 덕에 이혼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 찾아가 죄송하지만 저도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냐. 그 사람을 품고 살 자신 없다고 인사를 드린 뒤 이혼을 결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인연을 끊고 지냈는데 한 3개월쯤 지나서 뜬금없이 병원에서 연락이 온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 시부모님께서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남편을 보러 교도소에 면회를 갔다 오는 길에 덤프트럭이 졸음운전을 했고 하필이면 저희 시부모님의 차를 정면으로 들이박은 겁니다. 시부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시모는 크게 다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며 저에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제가 가족 연락처에 저장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시모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기에 제가 시부 장례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전 남편이 그런 일을 겪은 놈이라 그런지 장례식장이 무척이나 휑하더라고요. 시모는 일주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고 시부의 장례가 끝났다는 이야기에 오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모 뇌에 암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행 속도도 빠르고 이번에 사고를 당하면서 조직이 크게 손상을 입었다고요. 지금은 정신이 멀쩡해 보여도 곧 치매기가 올 수 있고 뇌출혈 또한 발생할 수 있기에 아주 조심해야 한다고 길어야 3개월 정도 살 수 있을 테니 빨리 주변 정리를 하라고요. 시부가 사고로 죽었기에 보험금을 시모가 수령하게 되었는데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하셔서 불러드렸더니 유언장을 쓰고 싶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본인 재산 전부를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담스럽다고 거절을 했으나 범죄자 아들에게 주고 싶지 않다면서 부담이 되면 사회에 기부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유언장을 쓰고 한 달 만에 시모에게 뇌출혈이 오면서 쓰러지셨고 그 뒤로 세상을 등지게 되셨습니다. 저는 재산을 받은 뒤 전부 현금화를 했더니 단위의 돈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약물에 중독되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치료센터에 기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억이 넘는 돈을 기부하니 언론에서 저를 취재하고 싶다고 했지만 당연히 저는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전 남편이 어찌 알았는지 저에게 영치금을 달라고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그 편지를 받자마자 아버지께서 이 집에서 사는 게 위험한 것 같다며 평생 모은 돈을 싹싹 긁어서 보안이 철저한 신축 아파트를 매매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결정에 무척이나 환호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더 지난 지금 제 나이가 38살인데 결혼 생각은커녕 조용히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전 남편과 연루된 다른 사건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모쪼록 나쁜 놈들 모두 잡혀서 깨끗하고 불법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 사연은 끝입니다. 길고 파란만장한 제 사연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장꾀를 부려 돈을 벌려다가 언젠간 꼬리가 밟힌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합법적인 선에서 돈을 버시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